조현우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오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20년간 유지해온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 주주들에 의해 밀려난 첫 사례입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북한 임시정부를 자처한 자유조선의 보호 속에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유조선의 리더가 에이드리안 홍이라고 불리는 재미교포 북한 인권활동가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스페인이 북한 대사관 진입을 주도했다고 지목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162억 원의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비밀 사무실을 만들고 600억 원대 재산을 관리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무원 로비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도 이곳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해 소액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리대금 형태인데 불법 사채에 빠진 청소년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좋아하니까 이게 팍팍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돌 굿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 공격 소재로 삼았던 발언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 지위를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외국인과 소액 주주들이 반대한 결과입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 가운데 35%가 조양호 회장이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2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조양호 회장은 주주들 손에 등기 이사직을 박탈당한 첫 대기업 총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대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보다 약 10분 늦게 시작한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안건마다 의견 대립으로 주주 간 거센 항의와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반대표가 있어. 진짜. 대장 시켜 대장.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안건으로 오르자 장내엔 일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64.1%, 35.9%가 반대를 했습니다. 정관상 이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넘게 찬성했지만 통과 요건인 출석 주주 3분의 2, 즉 찬성 66.6% 이상에 미치지 못해 연임이 무산된 겁니다. 이로써 1999년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에 오른 조 회장은 20년 만에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총수 일가의 잇따른 파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주주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꼼수를 위한 물러남이 아니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이틀 뒤에는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려 또 한 차례 표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 회장 연임에 총력을 다해온 대한항공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조양호 회장이 만약 주주의 동의를 2.5% 더 얻었다면 대표 이사직을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등을 돌렸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이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안에 던져진 찬성표는 64.1%. 절대 다수가 찬성한 셈이지만 의안 통과를 위해선 참석 주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6% 이상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지분 2.5%가 모자랐던 겁니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 33.35%, 2대 주주인 국민연금 11.56%, 외국인과 기타 주주 55.09%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 회장의 우호 지분과 국민연금의 대결 구도에서 나머지 외국인, 기타 주주 가운데 24.34%의 지분이 반대 입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특히 전체 지분의 20%가량인 외국 투자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은 경영진에 우호적인데 이번엔 달랐던 겁니다. 실제 조 회장 재선임안건에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 연금, 캐나다 연금, 브리티시 컬럼비아 투자공사 등 3곳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조 회장 일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이 주주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항공 경영을 주도할지도 관심입니다. 전문 경영인인 부회장이냐 아니면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냐. 계속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대한항공 측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경영권을 잃게 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건 맞지만 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장직함을 유지한 채 경영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회장 자격으로 경영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 회장이 계속해서 경영에 관여할 경우 주주들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나옵니다.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주주들이 나서서 다시 한번 경영권 박탈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상 조 회장에 이은 직급상 2인자는 조 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석태수 부회장입니다. 하지만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반대 비율이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조원태 사장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사실 너무 예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대주주 일가의 일탈에 따른 결과인 만큼 조 사장이 지휘권을 줄 경우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는 11%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주도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죠. 90개 기업에서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입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기업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기업은 모두 90곳. 삼성전자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모비스 등입니다. 5% 이상 지분이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290개가 넘습니다. 640조 원을 국내 기업 등에 투자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의결권 행사 등 기업 경영 참여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을 신호탄으로 지난해 논란 속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본격 가동된 셈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은 명확한 지침에 따라 행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특히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는 물론 소액 주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기업 주가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정도 수준이면 안건에 대한 분석 능력이나 정보를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참고할 거고.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입김에 따라 민간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립니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했으니 잘했다는 평가부터 지나치게 사기업 경영에 개입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여당 의원들은 호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긍정적으로 이용한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도입하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면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관치금융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거의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다. 경제단체도 국민연금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한다면 연금 사회주의와 다름없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향후에
정부와 국민연금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어떤 그 경영에 간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다. BBC 방송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조 회장 가족의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질타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김한솔 군을 미국 내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또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재미교포 북한인권운동가지요. 에이드리언 홍이 리더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역시 단독 취재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에이드리언 홍은 예일대 출신으로 재미교포 1.5세대입니다.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자유, 일명 링크라는 비정부 단체를 만들어 탈북자를 지원하는 등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day when North Korea is free. It may be 100 years from now or maybe 10 years from now, but that day will come. 에이드리언 홍이 자유조선, 구 천리마 민방위를 만든 리더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현재는 자유조선, 그 전에 그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 여기 지금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리더지요. 지난 2017년 김한솔 구출 과정을 기획 주도하면서 자유조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솔이를 데려오면서 그때 아마 이름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피살됐을 때 그 당시지요. 자유조선 구성원은 20에서 30명 정도로 상당수가 재미 재형 탈북자라고 전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북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위해 임시정부 선언과 무장투쟁까지 주장할 정도로 과격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때마침 스페인 법원도 오늘 이 남성 에이드리언 홍을 연상시키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해줬습니다. 한 달 전에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내놓은 법원의 발표였는데요. 에이드리언 홍창이란 남성이 침입했던 10명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고등법원이 공개한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의 수사 문건입니다. 침입한 괴한은 모두 10명으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들이고 이들 중 에이드리언 홍창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창은 에이드리언 홍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데 사건 발생 닷새 뒤 뉴욕에서 FBI와 접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이름은 이우란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서류를 강탈한 이들은 대사관 관계자에게 탈북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미국으로 달아난 이들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유조선은 홈페이지를 통해 침입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FBI의 요청으로 특정 정보를 공유했고 대가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Investigation is still underway. For any details on their investigation, I would have to refer you to Spanis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d nothing to do with it. 미 FBI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이 단체 자유조선은 올 3일절에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북한행 비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당 1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활동비 후원금 모금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자유조선은 지난 2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조선 임시정부 비자 20만 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돈 대신 암호화폐로 사게 해 익명성을 보장했습니다. 비자 하나당 가격은 약 15만 6천 원으로 암호화폐로 지불하면 블록체인 주소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변제도 안 되고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기가 편하죠. 글로벌리 이제 불특정 다수로 해서 다 팔 수 있는 거죠. 오늘 오후 5시 현재 100개가 발급됐는데 한 명이 10개를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체류 기간은 45일로 입국은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유효 기간은 2029년 3월 1일까지로 10년 내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의 비자 발급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비자 대금을 후원금으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비자 발급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정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외 탈북자를 중심으로. 저 세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자유조선은 첫 20만 개 방문 비자 중 하나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인 일이라며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인사는 배제하고 검찰 내부 인사들만 참여하는 수사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독립적인 어떤 그 수사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협의를 했고요. 특별수사단이라든가 이런 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구성안을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때 구성됐습니다. 검사장급 단장 아래 전국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이 차출됩니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특임검사나 외부 인사가 이끄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셀프 수사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로선 단장 임명을 비롯한 수사단 구성이 큰 숙제입니다. 자료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자료는 오늘 오후 모두 도착했습니다. 특별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장급 검사가 수사를 이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어떤 반응일까요? 자신이 검경 수사권 갈등의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검찰 비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태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세 번째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되자 가족에게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피해자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려고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것을 두고 경찰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며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을 다시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가족의 삶이 엉망이 됐다며 차라리 검찰 수사가 제대로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측근 일부를 제외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국회에서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게 튀었습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인사 검증을 맡았는데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김학의 전 차관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박상도 의원만 수사 의뢰하고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었던 여당의 조응천 의원은 수사 의뢰 안 했습니다. 왜 관계가 없었다? 회의에 질의자로 참석한 조 의원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3인방이라는 실세가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조응천 당시 비서관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청와대 3인방이 잘못한 겁니까? 오후 2시경 법사위가 시작될 때 모습을 드러낸 조 의원은 1시간 반가량 회의장에 머물다 자리를 떴습니다.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조 의원이 담당했던 인사검증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검증의 문제는 과거사의 그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4시간 넘게 진행되는 동안 조 의원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서울 강남 클럽을 둘러싼 각종 의혹 소식입니다. 어제 구속된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는 비밀 사무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강 씨와 여동생 등 제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비밀 사무실에서 관리한 자금이 6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씨가 서울 강남구에 차린 비밀 사무실은 경찰이 확인한 곳만 두 곳입니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 중 한 곳에서 강 씨가 비밀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밀 사무실에는 강 씨의 여동생이 근무하며 아레나 등 강 씨가 운영하는 업소 10여 곳의 계좌를 관리하고 현금을 보관해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에는 강 씨와 강 씨의 여동생, 측근 임모 씨 등 모두 5명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수사를 피하려고 비밀 사무실과 거주지를 자주 옮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왜 자꾸 옮기셨어요? 비밀 사무실이다라고 뭐 여기 있다가 어디로 옮겼다 뭐 이런 거는 아마 또 옮기고 이래갖고 다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클럽 관계자는 비밀 사무실에서 600억 원이 넘는 돈을 관리했고 곧바로 비밀 장부에 기록했다며 숨겨져 있는 장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의 측근 임 씨는 비밀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정산 업무만 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이렇게 거액을 굴린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씨. 클럽 웨이터부터 경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부를 축적한 뒷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자제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거느린 10여 개의 유흥업소들을 두고 유흥업계에선 대기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레나만 해도 얼마나 벌었을까? 대기업이 대기업. 매출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클럽 웨이터에서 시작해 강남 유흥왕제로 불리게 된 사업 확장의 원천을 두고 일각에선 문어발 경영 방식과 함께 재벌 2, 3세 등과의 인맥을 꼽습니다. 클럽 아레나 관계자는 강 씨가 업소를 찾은 재벌 2, 3세 등에게서 전했던 내부 정보, 주식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리는 거는 있으니까 저희도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야죠 이제. 강 씨의 탈세와 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사업 확장 과정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일상적인 만남과 대화였을 뿐 주식 투자 관련 도움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의 여파도 이어지면서 가수 승리가 대표를 맡았던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오리 라멘 가맹점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번화가에 있는 일본식 라면 전문점입니다. 2달 전만 해도 줄을 서서 먹던 곳이었지만 자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승리가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약간 그렇게 됐어요. 카카오톡 터진 날. 가수 승리가 이사를 맡았던 클럽 버닝썬이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다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요. 부분의 매장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가맹점들의 카드 매출은 지난 1월 말부터 떨어졌습니다. 특히 승리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받은 이번 달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알바생이랑 직원이 초기 멤버에서 반씩 다 줄었어요. 계속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43곳의 가맹점이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승리한테 우리가 뭔가 이익을 준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큰 라면을 먹으면 왜 거기 가서 먹어야 되나? 승리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부 점주들은 승리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순수한 가맹점이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본사 측은 점주들에게 가맹비를 돌려줬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의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 승리의 횡령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보냈다.
윤 전 시장 측은 그냥 사기를 당한 것뿐이다.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곤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기범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나눈 전화 통화와 문자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당의 컷오프 방식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자신이 힘써보겠다고 답했고 윤 전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날에도 꾸준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돈과 자녀 취업을 위한 사기 범행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윤 전 시장 측은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 나란히 앉은 윤 전 시장과 김 씨는 서로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대형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이렇게 주변 아파트 단지를 뒤덮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오며 건물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연기는 인근 아파트 단지도 집어삼켰습니다. 이 건물이 앞에 있는 건물 하나 빼고는 다 안 보였어요. 새카맸어요. 앞에 아파트 단지가. 말도 못했어요. 이장이 보고 나는 다리가 떨려서 세지를 못했어요.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롯데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1명이 대피하다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자 11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6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90여 대와 소방대원 약 37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용인시에서 안전주의 문자가 긴급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사장이다 보니까 여러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지 화재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있으며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롯데몰은 2달 뒤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성범죄자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눈썰미와 기억력이 좋은 한 버스 기사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자 기사가 남성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료 기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자신을 버스에 탔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란 내용입니다. 기지개를 켜는 척하며 경찰과 직접 통화도 합니다. 잠시 후 정류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이 정차와 동시에 버스에 오르더니 한 남성을 붙잡아 내립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61살 신모 씨가 도주 사흘 만에 붙잡힌 겁니다. 검거 당시 신 씨는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체포 후에 하차시켜서 몸 수색한 다음에 안쪽 주머니에 칼 있는 거 확인해서 회수한 겁니다. 신 씨를 검거한 1등 공신은 버스기사의 눈썰미. 경찰이 경기 지역 버스업체에 보낸 수배 전단 속 신 씨의 얼굴을 기억했던 겁니다. 신호 대기할 때 제가 카톡에 올라온 사진하고 그분하고 인상착의하고 계속 확인을 한 거죠. 확신이 가는데 그 신고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신 씨를 입건하고 버스기사 김 씨에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 사태로 여성을 노리는 액체 마약인 속칭 물뽕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물뽕의 국내 밀수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남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관세청이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GHB 밀수를 적발한 것은 지난 2월 22일. 관세청 직원 신모 씨가 중국 옌타이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2명의 가방을 엑스레이 검사했는데 여성 채용제 이름이 적힌 빈 케이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칭다오발 비행기에서 입국하는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의 가방에서 앰플 6개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해당 여성 체험제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판매글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실제 기자가 판매를 문의하니 내일 받아볼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올 정도로 접근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이 GHB 성분을 확인하는 데는 3주가 더 걸려야 했습니다. GHB 자체가 색과 향이 없고 마약 미립자도 탐지한다는 첨단 장비 이온 스캐너도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직원이 무작위로 가방을 열어보지 않으면 적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묻히니까 마약견들로는 어렵고 그 이온기 같은 경우도 그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실제 지난 3년간 적발한 GHB 밀수는 모두 8건. 그나마도 사전 정보를 알고 단속한 우편 적발이 대부분입니다. 관세청은 GHB를 확인하는 간이 마약 키트 수천 개를 보급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장비는 무용지물인데 사람에 의존하는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수리 중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좁은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구조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 작업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베란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밥 먹는데 2시 잠깐 넘었나? 뭐가 내려오면서 통통 하는 소리가 나. 꽝 하고 차 뻥긋해지는 거 있지. 그 정도. 놀래치 소리 나가지고 완전 금방 무서워서 밑에서 조금 있다 나가니까.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작업 중이던 34살 장모 씨 등 근로자 2명이 함께 떨어져 그만 숨졌습니다. 이들은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고층에서 떨어지며 발생한 강한 충격에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96년에 지어졌는데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 아파트 전체에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안전장치를 철거하고 임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손흥민은 상대팀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으면 더 강해집니다. 이번 콜롬비아전에서도 시원한 골로 노란색 킬러임을 증명했습니다.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는 상식 밖의 경기 태도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최전방 투톱으로 나선 손흥민. 전반 17분 만에 기세를 잡습니다. 황의조의 패스를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시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벤투호 승선 이후 첫 골이자 A매치 9경기 만의 득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4분 뒤에는 골대를 맞춰 아쉽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과감한 중거리 슛을 날리는 등 이전과는 달리 작정하고 볼 사냥에 나섰습니다. 중요한 골을 넣었는데 이거는 결국엔 제가 잘해서 넣은 게 아니라 선수들이 정말 그만큼 희생을 했고 그만큼 찬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손흥민은 A매치 골 가뭄을 해소하면서 노란색 유니폼 킬러라는 이미지도 붙였습니다. 손흥민은 2년 전 노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콜롬비아를 상대로 2골을 몰아넣었고 소속팀에서도 꿀벌 군단 도르트문트 등 노란색 유니폼 팀에 유독 강해 양봉업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1대1로 팽팽한 후반에 터진 이재성의 극적인 결승골과 4개월 만에 출전한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둔 벤투호. 콜롬비아 선수들은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우리 의료진의 구급상자를 내던지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콜롬비아 언론은 오히려 손흥민이 손동작으로 자국 선수들을 자극했다고 비난했지만 더선 등 유럽 언론들은 콜롬비아가 매너에서도 졌다고 지적하며 손흥민의 골 사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어제 유소년 선수들의 스페인 축구 유학 사기 피해를 전해드렸는데요. 선수 등록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모근은 축구 유학 2달 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돌아왔습니다. 여기 떨어지고 다 잘랐어요. 당초 유학원이 약속한 19세 미만 1부 리그 소속팀 선수 등록은 고사하고 숙소 자체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되게 더러워요. 파리도 많이 있고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막 안 치우고 보여줬던 그 숙소 사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달랐어요. 학업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1년 동안. 출석 일수도 부족하고 시험도 안 본 거예요. 현지 유학원 측이 관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유학원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6개월 이상 수업을 하고 와야 복학을 하는 학교에서 받아주든가 해요. 또 학부모들은 명문 프로축구 산하 유소년 팀에 선수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스페인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선수로 등록시킬 예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3만 원이란 그 선수 등록을 위해서 여기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야 되는 선수 등록을. 스페인 축구 유학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대리 입금이라는 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일주일 이자가 30%나 되는 사실상의 고리 사채입니다. 학생들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한희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중학생 A양은 요즘 통 잠을 못 이룹니다. 5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원금의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글에 혹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했던 거래 내역이랑 그 학생증 사진도 보내줬었는데 그 학생증 사진은 도용이었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부모도 황당해합니다. 어이가 없죠. 이거는 뭐 이런 채팅만 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 달라는 걸 보면은 청소년들 사이에 SNS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른바 대리입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돈을 대신 내주는 식으로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에 원금의 30%가 넘는 이자를 수고비로 내야 하고 상환일을 못 지키면 지각비까지 내야 하는 사실상 불법 사채입니다. 거래 시 학생증과 부모님 연락처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나름의 규칙도 있습니다.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건 역시 불법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A양과 같은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하고 돈을 못 받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6살이고 전 5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SNS에서 그 글이 올라오면 연락해가지고 그 계좌번호로 돈만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면 막 1만 원씩 더 얹어서 주고 하시니까. 한 달 전에 3만 원을 빌려줬어요. 조건은 이제 1만 원을 더 준다고 했고 해서 해줬던 것 같아요. 3만 원이면 진짜 거의 제 한 달 용돈의 반이니까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정모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제가 꼬장려고 뭐 꼬준다면서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 아시나 보네요. 그래 너무 잘했어 그래. 수소문 끝에 찾아낸 정 씨는 직업이 없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럼 지금 몇 명한테 얼마 정도 받아요? 7, 80명은 될 것 같은데 5만 원을 빌리면 7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더 못 갚으니까 7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갚아야 할 돈이 700만 원까지 불었고 부모 도움으로 겨우 4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갚을 거는 맞죠 뭐. 근데 제가 해결 뭐 끝이 없어요. 불안해서 전화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돈을 빌리는 게 하도 많으니까 때려도 못 막았어요. 힘들어요. 이런 걸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뒤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SNS에 제 계좌랑 제 개인정보를 올려서 이분 사기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제가 대리금 하는 것도 모르고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죠.
전문가들은 돈을 갚기 위한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갚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다음에 또 돈을 갈취하거나 다른 범죄를 생각할 수도 있다.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고 청소년들 사이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무심코 넘어가기엔 SNS를 통한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 청문회 최전방 공격수였죠. 오늘은 과거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공직 후보자들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신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달라. 그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를 증명하는 게 후보자의 역할이라더니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말씀으로만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증명하셔야죠. 제 아이와 제 남편이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합니다.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배째라식입니다.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병원 특혜 진료와 해외 골프 여행,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롱패딩을 입으셨는데 누구한테 받으셨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려요, 말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외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공세도 폈습니다. 황교안 장관님이 알아들으실 만큼 제가 얘기했습니다. 엄호에 나선 여당과 조목조목 반박하는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는 야당이 뒤섞여 청문회 내내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유학 중인 두 아들에게 벤츠와 포르쉐를 사주고 7억 원을 지원한 대학 교수. 부인이 부동산 투자로 33억 원을 벌어들인 정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동우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유학 중이던 두 아들의 고급 차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미혼인 두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장차남이 포르쉐 사주고 벤츠 사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정의적 탈루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가려야 되고 하는. 조 후보자는 7년 동안 7억 원을 유학비로 지원했는데 자동차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연구비 4,800만 원을 들여 두 아들이 유학 중이던 미국에 출장을 7차례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부가 이게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서포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좀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졸업시간 간 것 같습니다. 졸업시간 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강남과 자신의 지역구였던 용산에서 부동산 투자로 3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논란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이 무려 30억 뭐 이렇게 두 개 합쳐서 합쳐서 그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죠. 진영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찌질하다, 벽창호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의원의 공격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차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아니 뭐 완전히 그냥 벽창호고요.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해야 할 판에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를 출마시켜 통합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불쾌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 뭐 없어요. 이현주 의원님께서 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일부 당원들은 이 의원의 발언이 해당 행위라며 이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의원의 손 대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손 대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손 대표께서는 반문입니까? 친문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은 손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보수 통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대표 때리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사흘째 성가셨던 미세먼지가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사라진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몰고 왔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미세먼지가 흩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낮에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영동과 일부 영남 또 전남 동부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불이 나기 쉬운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비와 눈이 조금 지날 텐데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의 봄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대구가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17도 등으로 온화하겠지만 강릉은 9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